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고급 정보라는 게 있죠. 고급 정보. 예를 들면은 강산혜 씨의 본명이 강영걸이라는 거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치환 씨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있다가 우연히 신분증을 보게 되면서 야 병이야, 그 산혜 형 이름이 본명이 영걸이야. 강영걸 너 아냐? 이렇게 해서 저는 90년대에 알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강영걸이라는 본명으로 음반을 냈을 때 우리는 속으로 웃었었죠. 그렇게 같은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를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 쪽에서는 역시 여의도에 오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문창극 씨 지금 서청원 전 대표인가요? 서청원 씨가 친박 계열로 분류됩니다만 사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보나 또 이런 분위기를 좀 우리보다 먼저 좀 감지했겠죠? 구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형이 형님하고 네. 이 이야기, 그날 이제 발표됐던 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개탄을 금식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언론인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는데, 네. 아마 제대로 된 검증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네네.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망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무슨 감자 수확량이 아주 좋은 그런 감자처럼 막 넝쿨째 막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 예, 그런 걸 들려주세요. 예,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왜 그럼 문창극 씨가 총리가 되자마자 네. 총리 발표 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네. 다음 날 이제 KBS에서 네네. 9시 뉴스에 톱 뉴스로 이게 나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KBS 사장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네. KBS가 이런 것도 다 내보내고. 근데 거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체크가 된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요. 네. 사실은 문창극 씨가 KBS 사장. 네. 네, 후보자로 사실은 언급이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서부터 기자들이 이걸 스크린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밑바닥을 네. 쭉 뒤졌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되니까, 예. 터뜨렸다. 예,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쭉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거를 새누리당의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의원이었던 분한테 들었어요. 아, 그죠. 그리고 사석에서였는데,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체 내용 보면 더하다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해라고 해서 국무총리 실에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는데, 그 전편을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경악한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좀 난독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서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씨죠, 네. 박근혜 씨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서청원 지금 의원이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는요, 문창극 씨의 뜻이 아니죠. 그건 박근혜 씨의 뜻입니다. 근데 서청원 씨가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친박계 아닙니까? 친박이죠. 근데 좌장이죠, 사실상. 좌장이니까, 좌장인데, 자기 보스의 뜻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저께 이제 외국 중앙아시아 이제 나가시면서 네네. 예,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고밖에 안 되죠. 사실은 네. 이 시스템 하에서 특히나 새누리당에서 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네. 없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버틴 것도 뜻이고 또 이제 특히나 어저께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러나야,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고 있는데 사실은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우리 형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문창극 씨가 버티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이유가. 지금 문창극 씨하고 같이 후보자로 나와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의 문제라든지 또 청와대 또 수석들이 이제 제자 논문을 갖다가 자기 거로 이제 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문창극 씨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네. 시끄럽지. 문창극 씨 물러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계속 문제가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방패막이죠. 이 사람 하나를 날리고 대신 나머지를 구하겠다. 네. 이런 의도가 사실은 지금 의미 없는 소모전, 그리고 또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고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고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대대급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바지 대대장을 하나 올려놓고, 바지 대대장을 날리면서 나머지로 하여금 고지를 점령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 3일 전서부터 문창극 씨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패전 처리용 투수가 사실은 마운드에 있으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그리고 감독이 투수에게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것. 네. 이미 지고 더 이길 의지도, 던질 네. 의지도 없는 투수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가장 큰 벌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창극 씨도 자기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려가라는 지시가 없고, 네. 완전히 사람을 끝까지 지금 해집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자기가 그냥 내려간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글쎄,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인 거죠.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은 이 마운드에서 내려간 다음에 네 역할을 줄 텐데, 만약에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 너 구단에서 해고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저께는 막 거의 기자들한테 신경질 부리고 네. 어디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진짜로 총리 하려고 한다면. 네. 근데 지금은 다 판단 끝났는데 참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예. 참 정말로 이병기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얼굴마담으로 총리를 내보낸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믿고 싶을 만큼 어처구니 없는 이번에 인사였어요. 그죠? 네, 추천이었어요. 사실은 몇 번이나 비서실장이 갈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고용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 김기춘을 고용한 건지 네. 아닌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얘기 이제 초반부에 이런 게 터졌을 때 당연히 비서실장을 경질을 하고 인사위원장이니까 네. 동반 사퇴시켰어야 되는데 문창극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역시 이럴 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Her Majesty, 여왕 폐하의 의중은 정말 우리 같은 범인이 알 수가 없는 것인지.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인트로로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고 손형주 이병 그 의문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품행도 방정하고 매사에 노력형이었던, 그러나 몸 쓰는 것보다는 머리 쓰는 거를 많이 한 탓인지 군생활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 시력이 많이 약해서 사격 표지판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비만형이어서 예전 같으면은 현역 대상, 소집 대상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훈련소에서 무리하게 지휘관이 명령을 해서 무리한 운동, 가혹한 그런 병영생활, 부족한 영양, 이러면서 결국은 또 사격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격 부진,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문관 소리를 들으면서
부적응자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사격장에서 스스로의 몸에 방아쇠를 당겨서 죽은.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을 넣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심사가 기각이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들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입대 후에 이제 무리한 체중 감량의 고통 그리고 저시력, 수전증 등으로 고통받았던 손영주 이병이 네. 입대한 지 70일이 되던 2011년 3월 11일 날 사격장에서 30발째 사격 마친 후 다시 31발째 사격에서 자신의 이마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군 헌병대 조사 결과 육군 전사망 재심의위원회에서 손영주 이병에 대해 부대 측의 관리 문제점을 인정해서 헌병대가 순직 처리하도록 이렇게 네. 권고까지 내렸어요. 네. 근데 이런 그 재심의위원회에다가 권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순직 결정이 아니라 네. 심의를 1개월 보류한다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되냐? 도대체 헌병대가 조사한 내용이 순직 권고인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기각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따지니까 그 부대 측에 대해서 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네. 그들이 이제 제기했던 핵심적인 반론 근거가 뭐였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2 때 시작, 고1 때, 대학 1, 2학년 때도 허무했지. 게임 세트. 1990년 10월 17일. 이게 이제 손영주 이병이 태어난 생일날이에요. 네. 90년 10월 17일부터 2011년 3월 7일 손영주라고 이제 손영주 이병이 쓴 구절을 가지고 이 내용이 손영주 이병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우울증 등 자살적 요인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근거로 이제 삼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 생활 자료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손이병은 이제 모범생답게 아주 성실하게 군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공식 기록을 남겼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무시했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다만 이제 몇 줄의 문장을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부대 측이 잘못 없다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손영주 이병이 자기가 있으면서 어떤 당했던 괴로움이나 고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메모나 유서 같은 데다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네. 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지막에 남기는 편지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글보다는 누가 잘해줘서 고맙다는 식의 글을 많이 남기는데 네. 이걸 이제 이 부대 측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용 사례가 이제 많은데 왜 그러냐, 왜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길지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부분이 너무 착해서예요. 이렇게 이제 군에서 목숨을 끊는 군인들의 경우를 저희가 이제 보면요. 네. 모범생으로 이제 이른바 이제 이게 말 잘 듣고 순리대로 시키는 대로 예, 순리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소심해 먹고 예. 대부분이 이제 너무 착해서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네. 부대 내에서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독했으면 견뎌냈을 텐데 네. 너무 착해서 이걸 버티지 못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버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되면 누굴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책합니다. 네. 자책하고 또 그 순간에 부모님한테 미안하다는 글을 많이 남기는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동생한테도 이제 뭐 너는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한테 내 대신 효도해라 뭐 그래요. 이런 글을 많이 남겨요. 네. 최근에 공군에서 이제 사망한 유명 연예인의 남동생으로부터 지독한 괴롭힘을 받아서 목숨을 끊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파문이 일고 있는
공군의 김지훈 일병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이제 이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가 이제 절 찾아와서 저하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상담도 했고 했는데 네. 이 김지훈 일병이 남긴 유서 형식의 글에서도 보면 자기랑 같이 근무했던 고참에 대해서 고맙다는 글을 쓰고 자기 때문에 그 같이 괴롭힘을 당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글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놨었어요. 네. 근데 이걸 부대 측에서 또다시 김지훈 일병에 대해서 순직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봐라. 죽은 김지훈도 부대는 잘해줬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면피용으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개탄스러운 이런 작태가 아닐 수 없는데 네. 이 손용주 이병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 기각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 이걸 항의를 했죠. 그러면서 손용주 이병이 당신네들 주장하는 것처럼 입대 전에 무슨 우울증이나 뭐 정신병이라고 앓은 사실도 없는데 이제 와서 중학교 2학년 때 뭐 어쩌고 하면서 썼던 이 내용을 가지고 그걸 근거 삼아 기각하는 것이 말이 되냐 네. 하면서 이제 따지고 항의하니까 그럼 그렇게 항의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뭐가 있냐면 군 헌병대가 조사를 하면서 당시 손용주가 당했던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부대 고참으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지난번에. 예. 따돌림 당하고 이제 손이병이 행정병으로 차출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더 많이 괴롭히고 갈고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손이병이 겪은 고통이 통상 이런 거예요. 손이병이 자대 배치 받은 게 14일이었어요.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고가 난 부대인 자대로 받아서 사망하기 전까지 근무한 일수는 14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때 경계 근무를 섰던 횟수는 몇 번이냐? 15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얘기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14일이면 하루에 한 번 네. 경계 근무를 쓰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15번을 섰어요. 아니, 원래는 자대 배치되면 처음에는 근무 같은 거 안 시켜요. 맞습니다. 예.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부대 적응 기간이라고 해갖고 자대 배치 초기 일주일 동안은 근무를 세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14일 동안 15번이나 경계 근무를 섰는데 지금 방금 병희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대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자대 배치 초기 일주일 동안은 근무를 세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투입을 했고 그렇게 투입을 한 것도 이제 잘못으로 지적이 된 거예요. 헌병대 조사에서. 네.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15번, 한 번 횟수가 더 늘었는데 이건 왜 그랬냐냐 이겁니다. 원래 이 손용주에게는 13번만 근무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것도 네. 잘못된 거지만. 네. 그런데 이때 부대 선임병들이 신병인 손용주에게 나중에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더 근무를 섰나 확인해 봤더니 고참들이 손용주에게 자기 근무인 경계 근무를 부탁을 해서 대신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죠.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중대 서무계 그러니까 예. 작전 서기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무표를 제가 짜고 그랬었는데 예. 정작 서기병 같이 하면서 근무표를 짜면서 그 근무를 배치하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근무 명령서는 누구든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사람이 바뀌어서 근무하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대 선임병들이 왜 바꿨는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 몸이 안 좋아서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얘네들이 대충 손용주 이병한테 부탁한 시간이 뭐냐면 새벽 1시 하고 새벽 4시짜리 외부 경계 근무였어요. 이건 뭐 군대 갔다 오면 다 알지만 새벽 1시 또 4시에 근무하는 건요.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차라리 저먹고 취침이면서 10시부터 하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 딱 쓰고 와갖고 이제 와서 자거나 그렇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서 또 다시 하고 1시면은 죽음이죠, 진짜. 죽음이죠. 예.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하면 또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네들이 더군다나 이때가 추운 2월 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추운 2월 달에 새벽 1시와 4시 근무를 이제 막 새로 온
신병, 그것도 자대 적응 기간인 그 기간에 투입을 시켜서 대신 세운 거죠. 이게 말이 부탁이지 실제로 신병인 그 손영주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사병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그러지 못할 망정 이게 너무하네요. 정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부할 수 없는 강요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손이병이 추운 2월 달에 외부 경계 쓰면서 느꼈던 자괴감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내내 이제 시달렸던 거죠. 죽기 전까지. 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당시 군 헌병대는 이게 이제 사단 경계 지침을 위반한 거다. 적응 기간도 주지 않았고 일주일간. 그래서 업무를 일주일간 배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투입시켰고 그렇게 투입시킨 과정에서 부대 선임병들이 이렇게 자기 근무를 대리하게 시켰고 이 대리시킨 것을 더 문제는 당시 부대 지휘관이 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단 경계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결국 네. 손이병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손이병의 정신 건강이 이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좌절감 역시 극대화됐다. 이러니 순직 처리해라 이랬는데 네. 이걸 당시 육군 전사망 재심위원회 의원들이 제대로 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손이병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가혹행위는 정말 없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유족이 의심스럽게 여기는 점이 이거예요. 손이병이 사망한 후에 손이병의 몸 여러 곳에서 적자색 상처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멍이 들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적자색 상처가 몸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특히 가장 집중됐던 것이 뭐냐면 손이병의 조인트 부분, 정강이에 이 적자색 상처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홧발로 그렇죠. 군홧발로 정강이에 걷어찬 거죠. 엄청 아파요, 거기. 뭐 아시죠, 형님도. 그거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고. 이 얘기하는데만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러니까 그걸 막 해서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병대 답변이 정말 엉뚱했어요. 자, 맞아서 생긴 상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사해 보니까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사격 저조자로 선정이 됐다. 눈이 네. 안 보이고 수전증을 해서 손이 떨려서 그래서 이거로 인해 팔굽혀펴기 등 얼차례를 받다가 네. 연병장에 있는 바닥에 돌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굿샷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그래 바닥에 있는 돌에 부딪혔다고 이렇게 연병장에 그런 뾰족한 돌을 놓을 리가 없어요. 놀도 없지만 이게 그 돌에 부딪혀서 정강이에 상처가 날 정도면 조인트 깐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충격이 갔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돌을 던져서 정강이에 맞지 않고서야 팔굽혀펴기로 멍이 든다는 건 너무 한심한 변명이죠. 그래서 네. 유족은 여전히 이 상처가 손이병을 죽게 한 원인, 즉 지속적인 괴롭힘과 또 부당한 근무, 가혹한 행태로 인해서 수면 부족에 또 조인트 등을 걷어차이는 등의 이런 구타 등 가혹행위가 심해진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손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군이 손이병의 기각을 순직을 기각했다. 네.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다. 네. 따라서 군 헌병대 수사 결과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무리한 체중 감량과 신체적 조건으로 나쁠 수밖에 없는 사격 성적을 가지고 부대 지휘관이 손이병을 사격 저조자로 선정해서 네. 그래서 손이병에게 가했던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행위 그리고 선임병들의 정신적 괴롭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손이병의 억울한 죽음 왜 무시하냐고 이제 제가 항의하고 따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면 대한민국 군대에서 도대체 순직으로 처리될 군인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이때 정말 뜻밖의 제안이 오는 겁니다. 제안이. 예. 예. 갑자기 제가 이제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하니까 군 측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따질 거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겠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보좌관님 저를 믿고 한 달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를 왜 믿고 그러게 왜 걔를 뜬금없이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문제 제기를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손영주 이병의 순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시끄럽게 굴지 말아달라. 그쵸. 예. 시끄럽지 않게만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꼭 이제 사병이 죽고 이러면은 늘 군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좀 조용히 하고 일단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고심에 빠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제가 받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일정 정도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순직 심사 결과 어떻게 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그 순직 심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BS에 뭐 궁금한 이야기 Y인가 뭐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오고 뭐 여러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좀 밀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저는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따르기로 했죠. 왜 따르기로 했느냐?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고백하자면 제가 그렇게 이 사람이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걸 믿기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진짜 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믿었어요. 네. 이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의 그 순수성을 인정을 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 순직 심사와 관련한 사람하고 그 전서부터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적어도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 두 번째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제가 그 제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카드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들은 행정으로 그냥 결론을 내려서 이미 순직 기각을 하는 방향 쪽으로 많이 잡아버리면 대한민국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또 유족으로서도 우리가 선택할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순직 심사는 그들의 권한이고 우리가 비판을 한다 해도 그 결과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세게 비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기를 믿고 한 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네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일체 어떤 언론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도 말도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당황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걸 수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절대 속이면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그에게 당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침묵하고 기다렸던 거죠. 다음 순직, 심사 기일을. 한 달 동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후에 많은 언론사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예, 2월 12일 날, 그러니까 2014년 2월 12일 날, 순직 심의 결과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왔는데, 저는 약속대로 그가 요구한 대로 침묵을 지켰고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심사가 보류됐다는 소식에 그 아버지였던 손영주 이병의 아버지가 울분이 터져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게요. 자기 공부 잘하던 귀하고 옷 같은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군 헌병대가 조사해보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 대우를 받은 끝에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이것은 순직심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97%가 이미 순직 처리가 된 겁니다. 네. 나머지 남은 3%는 육군 참모총장 사인만 남은 건데 그것도 다 별 문제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놓고서. 예. 네. 그런 말을 듣고 그 부모는 당연히 이제 아들은 잃었지만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순직은 되겠지 하고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보류가 심사 결과가 보류됐다는 연락을 받으니까 이 울분이 터진 손이병의 아버지가 이제 이게 화가 나니까 술을 이제 드셨는데 마침 그때 이제 언론사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자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그 아버지가 인터뷰까지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언론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아버지 인터뷰는 좀 땄고 네. 우리 고상만 보좌관님 인터뷰를 좀 따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이 손영주 입영 사건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좀 어떻게 보시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도 굉장히 후회되는 게 뭐냐면 바보같이 제가 그 인터뷰도 말렸어요. 예, 그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방송사 PD에게 부탁을 해서 보도를 막았어요. 뭐냐면 바로 그 약속을 믿어야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방송이 나가게 됐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순직심사 처리한다는 것을 기각한다고 할 때 기각 처리가 되면 걔네가 핑계 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약속한 부분이 약속을 했는데 예, 조용히 해달라 그런 건데 예, 퍼뜨리게 그렇죠. 되면은 예. 자기가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방송으로 냈으니 그래서 못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업무의 중요한 실무자이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 자기가 실무자로서 그 심의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차후에 가서 얘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결정 처리를 하고 나서 핑계를 삼을까 봐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렇게 막았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억울한 죽음인 손영주 입영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약속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갔죠. 네, 네.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었는데 제가 타는 심정에 비하면 뭐 부모님 특히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어떻게든지 잘 돼야 된다 해서 왔는데 마침내 3월 11일 날이었어요. 2014년 3월 11일. 석 달 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2월 12일 날 보류 결정이 났던 그래서 이런 따지고 논란이 있었던 후에 한 달이 지나가던 정확히 한 달이 된 2014년 3월 11일 날 마침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순직심사 손영주 입영에 대한 순직심사가 열린다라고 네. 하는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유족하고 저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이제 손영주 입영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네. 3월 11일 날 이제 손영주 입영 어머니한테 전화를 딱 했죠. 이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오늘이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심사 보류됐던 아들 심사일인데 그런데 알고 계시냐?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순직 심사를 하게 되면 가족들한테 군부대 측이 전혀 알려주질 않아요. 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그냥 통보해줘요. 통보만 한다. 기각. 예.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이날도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 군 이 순직 심사 제도는 너무 정말 일방적이고 그 자식을 잃은 유족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횡포에 가까운 결정인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영주 입영이 어머니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이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한테 오늘 형주 심의일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같이 기다려보자. 네. 우리가 노력은 다 했지만 또 심의는 그들이 하는 건데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절망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걔네가 약속은 했지만 진짜로 지킬까?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날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정말 제가 또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손영주 입영이 사망한 날이 2011년 3월 11일이었어요. 딱 2주기군요. 아니요. 3년. 3주기. 탈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네. 3년 탈상이라고 네. 얘기하는 정확히 딱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이 만 3년 되는 형주
3년 탈상일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형주가 있는 절에 지금 가려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네. 그래서 했는데 오늘 3년 탈상일인데 이날 순직 그 심사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 정말 잘 되겠죠. 네. 보좌관님. 네. 우리 형주 이 불쌍한 제 아들 잘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들려온 소식 기각이었습니다. 기각이었다. 사연은 똑같고요. 한 달 전이랑. 네. 전혀 그럼 진척된 게 없다는 얘기군요. 정말 비참했고 끔찍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무서웠다고 표현까지 할 수 있는데 네. 그쪽에서 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핸드폰에 그 담당자의 이름이 떴길래 받아본 휴대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기각이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네. 손영주의 이병 죽음에 대해서 군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결국 그들은 최종 결정을 그렇게 내렸던 거죠. 이 아들이 사망한 후 3년 동안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이 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이 3년 동안 이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살아도 산 세월이 아니다 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는 자기를 그렇게 버리고 죽은 아들도 야속했고 또 그 아들을 데려가서 죽게 만든 이 나라 현실도 야속했다. 그런데 그 아들의 3년 기일에 군은 순직 기각 결정을 어머니에게 통보했는데 물론 이것이 우연이겠지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야만적 결정이었던 거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이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였냐면요. 아들이 2011년 1월 2일 날 입대한 후에 아들이 죽기 전까지 한 번도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네. 입대한 아들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서 네. 사망하는 날까지 만날 수 없었대요. 사형수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끌려간 것도 아닌데 그런 아들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내가 잃었다면 이렇게 한이 맺히지 않았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손영주 이병의 명예회복은 기각이 됐고 네. 그들의 심사는 끝난 후 이 결정을 내린 이들은 다시 거대한 국방부의 숲속으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각 결정을 내린 담당자에게 그때 가서야 화를 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그거에 속은 제 부끄러운 판단이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 달만 참고 기다려라 했던 군 당국 그리고 이 군 부대 당국한테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손영주가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제 손영주는 스스로 항의도 또 따지지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손영주 이병을 대신해서 이 나라 국방부 높은 사람들에게 네. 따지려 합니다. 손영주 이병의 죽음은 군이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심의위원들의 판단처럼 원래 형주가 중2 때부터 염세적 비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군 당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손영주는 징병검사에서 군 복무 부적응자
부적정자로 걸러져서 면제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병무청하고 군은 손영주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이라고 해서 현역병으로 징병한 거예요. 심의위원들 주장처럼 형주가 원래 문제가 있다가 자살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군은 잘못된 징병을 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아가서 우리 어차피 자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60만이 넘는 대군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점점 장비는 현대화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병들 많이. 예. 그러니까 사병들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징병 검사를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네들 말대로 얘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걸렀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했으니 이 역시도 군 당국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네네. 두 번째는 건강한 군인을 제대로 우리는 선발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러한 건강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가서 사망했다. 이 역시 군의 책임이 있는 거죠. 네네. 멀쩡한 군인이 죽었는데 군인이 자살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지 못한 군 당국의 왜 잘못이 없어요. 군인으로서 징병해서 데려갔다면 나라와 국방부는 그 군인을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귀한 아들을 내놓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제 아들도 군에 갔는데 제가 우리 아들 군에 입대하던 날 보충대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 있으니까 그 부대에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306 보충대였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자, 여기 부모님 중에서, 이 앞에 단상으로 나와서 부탁이나 당부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갖고 말씀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으로 훈련소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준대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사실 이것도 약간의 직업병인데 온갖 안 좋은 케이스의 사례를 제가 10몇 년간 맞지 않습니까? 네. 제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사실 저는 이 일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들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 제가 본 군대는요, 또 다른 의미의 요즘 군대가 군대냐요. 그렇죠. 제가 했던 작년에 있었던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요, 부대원 11명 중에 9명이 매일매일 구타와 가혹행위, 따돌림, 못 살게 굴고 해서 결국은 목숨을 끊었는데 그 사병은 왜 죽었느냐? 매일매일 일일 식단표를 외우게 한 거예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메뉴판을 외우게 하고 그걸 못 외웠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9명이 괴롭히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일병이 목숨을 끊게 만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제가 아들 군대 보내면서 앞에 나가갖고 아들에게 집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 사용권을 받게 해준답시고 이제 제가 앞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한 4-5분 나왔던데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오너라 널 사랑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그런 얘기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무슨 얘기 했냐면 존경하는 국방부 높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호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장정들이 자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21개월 후에 다시 손을 붙잡고 온 그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네. 전쟁이 아니라면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이 목숨을 잃는다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닌 상황이라면 21개월 후에 모두가 건강하게 그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약속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손영주 이병을 잃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군복무 잘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아들을 징병했다면
그 사람의 생사는 군이 모두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하 사병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혹하게 대하고 그래서 결국 그 병사가 이를 견디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군과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의 아들들을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라면 더 이상 군인으로 징병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이 군인의 죽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66년간 1948년도에 군이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66년간 모두 3만 8천 명의 군인이 자살로 처리돼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라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 못 나서 죽은 패배자라고 낙인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 자랑스러웠던 아들은 부끄러운 자식이 됐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처지로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옳습니까? 부끄러운 것은 그 부모가 아니라 바로 국방부입니다. 진짜 자살한 것은 우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국방부의 양심이죠. 국방부가 양심이 있다면 군인들의 죽음을 더 이상 부끄러운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등병,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자신이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누구로부터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누구로부터도 상담도 격려도 응원도 지지도 받지 못한 가운데 자기의 이마에 방아쇠를 당겨야 했던 고 손영주 이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순직 기각 처리한 이 나라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의 결론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손영주 이병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제2, 제3의 또 다른 손영주를 만들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 군대에 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 부모들에게 훈련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영상 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저 때와 비교한단 말이죠. 저는 훈련소에서 마지막 날 면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는 외박을 나올 때까지 일병 달 때까지는 외박을 나올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희 가족들 모두 몰랐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겠죠. 하지만 사회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에 부응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각계 병사, 국민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입대한 그런 각계 병사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특히 군인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 군인들이 의무병사들을 의무병으로서 징집되어 온 그런 병사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군체계 전체의 문제제기를 앞으로도 꾸준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네. 오늘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이어서 이제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했던 게 1990년이었는데, 병영님은 전 89년에 했어요. 89년 하셨군요. 90년에 저는 갔는데, 제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군에 딱 입대를 했더니 첫날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앉아 있었더니 하는 말이, 맨 앞에 있던 사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언론사, 예, 기자를 친척으로 둔 사람 손 들어봐. 네. 뭐 하고. 공무원 중에서 몇 급 이상, 5급 이상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네. 예, 국회의원이 친인척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친척이 장군 있으면 손 들어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손을 막 들면 네. 걔네들은 앞으로 막 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막 빼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제가 그때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서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MRI 필름을 이렇게 찍어갖고 네. 그걸 허리에 이제 감아주면서 너도 이제 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그때 손 들고 나가라.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 거다. 근데 갔더니 막상 그렇게 막 빼는데, 저는 그런 상태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힘 좋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창피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진짜로 묻더라고요.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을 드는데 저는 창피해서 손을 안 들었어요. 끝내. 네. 그랬더니 니네들 앞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쭉 나가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손 들고 나갈까 말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걔네들은요.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걔 앞에 힘센 애들은 어디론가 들고 하더니 걔네들은 이 새끼들이 아파? 빠져가지고 하더니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잘못했다고 손을 밀고 막 울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분노했고 화가 났는데 조금 있다가 그쪽에서 이 새끼들이 완전히 빠져갖고 이랬는데 니네들 중에 아픈 놈 있으면 또 한 번 손 들어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꼴통이라서 그때 손 들었어요. 그때 손 들었어요. 그래 내가 저걸 안 되면 같이 맞아라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손 들고 했더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맞을까고 하고 나갔는데, 정말 이상하죠. 얘네들하고, 얘 때린 애들하고 들고 저기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데서 저는 맞질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힘이 센 사람,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 그 높은 사람들 자녀, 뭐 이런 걸로 특혜를 주는 이런 야만적인 군대 하면서 모두나 다 똑같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모든 군인들에게 이 나라 모든 장관의 아들처럼 이번에 한민구 장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아들 64일간 휴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맥시멈으로 다 받는 거. 이게 모든 군인, 이 의무복무로 소집된 군인들에게 정말 장관의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실 것을. 그렇게 된다면 누가 죽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군대도 한국전쟁,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월남전까지도 국방의 의무는 동등하게 부여가 됐죠. 하지만 월남전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함이 실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녹화 중계된 그 이후로 전쟁에 대한 그런 관점이 바뀌어서 징집에 대한 왜 요즘에는 이라크전이 됐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전이 됐던 미국의 여론이 반전으로 돌아서지 않는가. 바로 백인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보다는 유색인종의 가난한 교육 덜 받은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징집이 되기 때문이죠. 모병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합리적인 그런 군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마저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에다가 의무병과 각계 개병 병사들이 모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병역 문화는 친일 잔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그런 권위적인 문화죠. 오늘 구 반장님 네. 오늘도 진지한 방송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